엔비디아가 월가 대형 투자사들과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금융판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돈으로 약 710조 원인데 아직 최종 계약이 끝난 단계는 아니야. 여기서 5천억 달러를 이미 모아둔 현금처럼 보면 안 돼. 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표 규모에 가까워. 실제로 돈이 나가려면 개별 데이터 센터와 대출 조건이 정해져야 해. 발표된 금융판의 크기와 실제 집행액은 앞으로 따로 봐야지. 아폴로와 블랙록, 골드만삭스 등 대형 자금 운용사들이 이 구조에 함께 들어왔어. GPU를 팔던 회사가 이제는 고객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동기까지 연결하려는 거야. 더 이상한 건 골드만삭스도 이 명단에 있다는 점이야. AI 투자가 빚에 너무 의존한다고 경고하던 곳이 직접 돈을 대는 쪽으로 들어온 거지. 젠슨 황은 이런 구조를 순환금융으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어. 그가 강조한 건 AI에서 컴퓨팅 능력이 실제 매출을 만드는 생산 설비가 된다는 점이야.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왜 칩만 팔지 않고 고객의 돈줄까지 연결하려는 걸까? 그리고 이 금융판이 커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어떤 돈길이 열릴까? 엔비디아가 갑자기 은행처럼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를 알려줄게.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AI 데이터 센터의 돈 문제부터 봐야 해. 요즘 병목은 GPU를 사고 싶으냐가 아니라 그만한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로 넓어졌어. 최신 GPU 수천 장을 사고 건물과 전력 설비까지 깔면 투자금은 순식간에 커져. 수요가 있어도 자금 조달이 막히면 데이터 센터 착공과 GPU 주문이 동시에 늦어질 수 있지. 과거에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들고 고객이 자기 돈이나 대출로 사는 구조가 기본이었어. 이제는 판매자가 금융사까지 연결해 고객의 구매 능력 자체를 키우려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이런 방식을 어렵게는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불러. 자동차 회사가 차만 파는 게 아니라 할부금융까지 붙여주는 것과 비슷해. 손님이 차를 사고 싶어도 목돈이 없으면 판매는 멈춰. 할부가 붙으면 지금 가진 현금보다 더 비싼 차를 먼저 살 수 있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고객의 자금 사정은 남의 문제가 아니야. 데이터 센터가 늦어지면 그 안에 들어갈 GPU 주문도 함께 뒤로 밀리기 때문이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원하는 건 고객에게 현금을 그냥 나눠주는 구조가 아니야. 월가의 거대한 자금을 데이터 센터와 AI 기업으로 흐르게 만드는 전용 통로에 가까워. 엔비디아가 직접 모든 돈을 빌려주는 것과도 차이가 있어. 이번 구조의 핵심은 자기 대차 대조표보다 월가의 자금을 더 크게 끌어오는 데 있어. 판매자가 전액을 빌려주면 고객 부실이 곧 판매자 손실로 연결돼. 외부 자본을 끌어오면 그 위험의 일부를 금융시장과 나눌 수 있지. 여기서 젠슨 황의 말이 중요해져. AI 시대의 GPU는 한 번 팔고 끝나는 기계가 아니라 사용될 때마다 돈을 만드는 설비라는 거야. 유료 도로를 하나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워. GPU가 깔린 데이터 센터는 AI 요청이 지나갈 때마다 사용료가 들어오는 도로와 비슷해. 차가 계속 몰린다는 확신이 있다면 도로를 짓는데 돈을 빌려주기도 쉬워져. 대출자는 건물보다 그 시설이 앞으로 만들 현금 흐름을 보기 시작하지. 이 지점에서 GPU와 데이터 센터의 성격도 달라져. 단순한 IT 장비에서 미래 사용료를 만드는 금융 가능한 자산으로 바뀌는 거야. 월가가 들어오는 이유도 여기 있어. 보험사와 연기금처럼 장기간 굴릴 돈은 꾸준한 이자를 줄 새로운 자산을 계속 찾고 있거든. 여기에는 주식 투자와 대출, 보증이 서로 다른 위험으로 섞여 있어. 주식은 사업 가치가 오르면 이익을 얻고 대출은 약속된 이자를 받는 구조야. 보증은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약속이 오래 남는다는 점이 달라. 상대가 못 갚는 순간 잠재 위험이 실제 현금 부담으로 바뀔 수 있지. AI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사용료를 만들면 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대출을 설계할 수 있어. 대출을 묶어 여러 투자자에게 나누는 금융상품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생기지. 엔비디아에는 이 구조가 GPU 판매를 넘어선 성장 장치가 돼. 자금 조달이 쉬워질수록 고객은 더 큰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더 많은 칩을 주문할 수 있어. 데이터 센터 운영사도 자기 돈만으로 모든 시설을 지을 필요가 줄어. 월가 자금을 먼저 끌어와 설비를 만들고 앞으로 들어올 사용료로 갚을 수 있지. 월가에는 새로운 이자 수익과 수수료 시장이 열려. 엔비디아와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맞춰지는 이유야. 그런데 이 구조가 커질수록 따라붙는 질문도 있어. 엔비디아가 고객의 동기를 만들어 자기 칩 주문까지 키우면 그 수요를 어디까지 진짜라고 봐야 하느냐는 거야. 젠슨 황이 순환금융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논리도 이 부분이야. AI 기업이 필요한 전체 자금에서 엔비디아가 직접 넣는 몫은 일부라는 설명이지. 고객들이 엔비디아 외의 투자자와 금융사에서도 돈을 조달한다면 매출 전체를 엔비디아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어려워. 순환금융이라는 비판은 바로 여기에서 나와. 판매자가 고객에게 자금을 연결하고 그 돈이 다시 판매자의 매출로 돌아오는 고리를 걱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 고객이 자기 현금으로 GPU를 산다면 주문은 구매력에서 바로 나와. 반대로 대출과 보증이 있어야 주문이 가능하다면 미래 매출을 지금으로 당긴 성격이 더 커져.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공장과 발전소, 항공기처럼 초기 투자가 큰 산업에서는 장기금융이 있어야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어. 문제는 빌린 돈으로 만든 시설이 예상한 현금을 못 벌 때 시작돼. AI 사용료가 기대보다 적으면
대출을 갚는 힘이 약해지고 금융사는 손실을 계산하게 돼. 엔비디아가 일부 금융구조의 보증까지 제공하면 위험은 한 단계 더 가까워져. 고객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판매자의 신용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주식시장은 성장률을 먼저 보지만 채권시장은 갚을 능력을 먼저 봐. 그래서 이런 계약이 커질수록 엔비디아의 매출뿐 아니라 신용위험도 함께 확인해야 해. 비슷한 구조가 위험해진 과거 사례도 있어. 닷컴 버블 당시 통신장비 업체들은 고객에게 장비 살 돈까지 빌려주며 매출을 키웠어. 처음에는 장비가 팔리고 매출도 빠르게 늘었지만 고객들이 무너지자 계산이 뒤집혔어. 판매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장비 매출과 금융 손실이 동시에 흔들렸지. 그렇다고 지금의 닷컴 버블과 똑같다고 보면 안 돼. 현재 AI 서비스에는 실제 유료 사용자가 있고 대형 클라우드 회사들도 막대한 현금을 벌고 있어. 엔비디아 역시 당시 장비업체보다 높은 수익성과 현금 창출력을 가진 회사야. 같은 금융 방식이 등장했다고 결과까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지. 과거와 지금의 또 다른 차이는 시설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야. 닷컴 시절 일부 고객은 매출 기반이 약했지만 지금은 클라우드 사용료가 이미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다만 AI 기업 가운데는 아직 적자가 크고 투자금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곳도 있어. 그래서 모든 고객을 같은 신용도로 묶어보면 위험을 놓치게 돼.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참여가 더 흥미로운 거야. AI 부채 위험을 경고하던 금융사도 수요와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보면 그 금융 자체에는 참여할 수 있어. 금융사는 위험이 없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험을 가격에 넣고도 수익이 남는지를 계산해. AI 투자가 계속 커진다면 경고와 참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미국의 금융 이야기야.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늘어나면 돈길은 한국 반도체까지 이어져. AI용 GPU가 계산을 하려면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HBM이 필요해. 서버 전체에는 일반 D램과 저장 장치도 함께 들어가지. 금융이 데이터 센터 건설을 앞당기면 GPU 주문이 늘고 메모리 주문도 따라갈 수 있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 흐름을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 이 경로에서 한국 메모리는 금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니라 장비 투자의 후행 수혜자야. 돈이 조달됐다는 발표보다 실제 GPU 생산과 HBM 탑재량이 늘어야 실적으로 연결돼. 반대로 데이터 센터 금융이 줄어도 모든 메모리 수요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야. 기존 클라우드 회사의 자체 현금 투자와 서버 교체 수요도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야. 다만 금융 플랫폼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 매출이 확정되는 건 아니야. 실제 데이터 센터 착공과 GPU 출하, 메모리 공급 계약까지 이어져야 실적이 돼. 오히려 자금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반대 경로도 가능해. 대출 금리가 높아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예상 수익률은 낮아지고 일부 프로젝트는 늦춰질 수 있어. AI 이용료가 빠르게 떨어지는 상황도 변수야. 사용량이 늘어도 단가가 더 빨리 내려가면 시설이 만드는 현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지. 그래서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지는 GPU 판매량 하나로 판단하면 부족해. 데이터 센터가 실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으로 빚을 갚는지가 더 중요해.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서버가 얼마나 차 있느냐야. 비싼 GPU를 설치해도 사용률이 낮으면 기대한 만큼 현금이 나오지 않아. 반대로 가동률이 높고 장기 사용 계약이 붙으면 금융사는 현금 흐름을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어. 같은 데이터 센터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빚을 감당하는 힘이 달라지는 거야. 가장 좋은 경우는 AI 사용량과 기업 매출이 함께 늘면서 금융판도 커지는 거야. 데이터 센터는 빚을 갚고 투자자는 이자를 받으며 엔비디아는 칩을 더 팔 수 있지. 이 경우 월가 자금은 AI 인프라 건설을 앞당기는 촉매가 돼. 메모리와 전력, 네트워크까지 주문이 넓어지면서 산업 전체가 커질 수 있어. 반대로 시설은 빠르게 늘었는데 AI 매출이 따라오지 못할 수도 있어. 빌린 돈과 이자는 남는데 사용료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프로젝트 수익성이 흔들려. 그때부터 금융사는 대출 조건을 조이고 신규 데이터 센터의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질 수 있어. GPU와 HBM 주문이 연기되는 경로가 여기서 시작돼. 중간에서는 수요는 유지되지만 금융 의존도가 계속 높아질 수 있어. 산업은 성장해도 매출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늘면 시장은 성장의 질을 다시 평가하게 되지. 이번 구조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볼 건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야. 금융판이 커지는데 실제 착공과 장비 주문도 함께 늘어나는지 확인해야 해. 그 다음은 AI 기업과 클라우드 회사가 실제로 버는 돈이야. 사용량뿐 아니라 영업현금 흐름이 늘어야 빚으로 만든 시설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 보증과 대출이 회사 재무제표에서 얼마나 커지는지도 중요해. 매출보다 금융약정이 더 빠르게 늘면 신용위험을 따로 계산해야 하지. 이번 설명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금융지원이 거의 늘지 않아도 데이터 센터 투자와 GPU 주문이 계속 강하게 증가하는 경우야. 그렇다면 AI 수요의 핵심은 금융이 아니라 기업 자체의 현금 창출력이었다고 봐야 해. 엔비디아의 금융 역할도 성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낮춰야 하지. 반대로 금융약정은 커지는데 AI 매출과 현금 흐름이 둔화되면 해석은 더 위험한 쪽으로 이동해. 그때는 미래 수요를 빚으로 앞당기고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해. 결국 엔비디아가 은행처럼 움직이는 이유는 GPU가 안 팔려서가 아니야. 수요가 너무 커지면서
고객의 자금 조달이 새로운 병목으로 떠올랐기 때문이야. 젠슨 황의 계산은 GPU가 돈을 만드는 설비라면 월가 자금으로 더 빨리 깔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그 계산이 맞으려면 AI 사용료가 빚과 이자를 계속 감당해야 해. AI 금융은 산업을 더 키울 새로운 엔진일까? 아니면 미래의 GPU 매출을 빚으로 앞당기는 위험한 구조일까?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줘.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